어머니 시원하시죠? 아이고 시원하다.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영진 시장은 벌써부터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 어귀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짭조름한 소금기가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코를 막고 지나가야 할 악취일지 몰라도 저 강옥분에게는 지난 40년을 버티게 해준 밥줄이자 생명의 냄새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낡은 패딩 점퍼 사이로 파고듭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장터로 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허리춤에 낡은 전대를 찹니다. 이 전대의 무게가 바로 내 인생의 무게이자 자식들을 키워낸 훈장입니다. 영진시장 3구역 대박 젓갈. 내 가게 간판이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걷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집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가게 앞에는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꽤 찹니다. 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마중 나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김 실장 민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게 앞은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고 그 앞에는 어제 내린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김 실장이 늦는 법이 없는데 3년 동안 단 하루도 심지어 독감에 걸려 열이 펄펄 끓던 날에도 나보다 먼저 나와 문을 열던 사람입니다. 설마 어디 사고라도 났나? 불길한 예감이 스치지만 애써 고개를 저으며 쯧쯧 혀를 찹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살면서 아프면 그만큼 서러운 게 없는데 어제 퇴근할 때 얼굴색이 영 안 좋아 보이더니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싶습니다. 보일러는 제대로 틀고 자는지 밥은 먹었는지 남들은 직원을 부린다고 하지만 나에게 김 실장은 직원 그 이상입니다.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는 서울간 아들놈보다 매일 내 꾸준일 도맡아 하는 김 실장이 더 살갑고 의지가 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냅니다. 단축번호 1번. 내 아들 번호보다 더 위에 저장된 그 번호를 꾹 누릅니다. 신호 연결음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봅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저 차가운 기계음만 귓가에 맴돌 뿐입니다. 문득 어제 저녁 김 실장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장부를 정리하다가 내가 들어서자 화들짝 놀라며 덮던 모습. 그때 흔들리던 눈동자가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때는 그저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걱정하나 보다 기특한 놈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골목 끝에서 쿵, 쿵, 쿵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던 건어물 가게 박 사장이 숨이 턱 끝까지 차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라디오 사연지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형님, 옥분이 형님. 아이고, 아침부터 왜 이리 호들갑이야. 박 사장, 숨 좀 쉬고 말해. 누가 쫓아오기라도 해. 박 사장은 내 어깨를 덥석 잡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그 떨림이 두꺼운 점퍼를 뚫고 내 살갑까지 전해집니다. 형님, 김 실장. 김 실장 봤어요? 아니, 오늘따라 코빼기도 안 보이네. 많이 아픈가 봐.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문 따고 들어가서 죽이라도 좀 쏟아줘야. 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형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왜 이래, 사람 무섭게. 방금 옆집 순대국밥집 아지매가 그러는데 김 실장 자취방이 텅 비었대요. 가구고 뭐고 싹 다 없어졌대요. 야반도주했다고요. 순간 멍해집니다. 박 사장의 입모양이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야반도주? 김 실장이? 그 성실한 김 실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김 실장은 그럴 위인이 못 돼.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내 칠순 잔치 때 업어주며 눈물 흘리던 착한 놈인데 박 사장 농담이 지나치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험한 소리를 해? 형님,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형님 내 가게 금고는 확인해 봤어요? 빨리 문부터 열어봐요. 박 사장의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가게 열쇠를 찾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열쇠 구멍을 찾지 못해 열쇠가 철문에 부딪혀 틱, 틱,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겨우 열쇠가 돌아갑니다. 철커덕, 무거운 셔터를 올립니다. 드르륵, 드르륵. 녹슨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비명처럼 들립니다. 셔터가 허리춤까지 올라가자마자 박 사장이 먼저 가게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나도 덩달아 몸을 숙여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가게 내부를 비춥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게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항상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거래처, 장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젓갈통 뚜껑들은 아무렇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카운터 안쪽 책상 서랍이 혓바닥처럼 길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카운터로 기어가듯 달려갑니다. 서랍 안을 들여다봅니다. 비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현금을 넣어두던 깡통도, 거래처에서 받아온 수금 봉투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감도장과 통장이 들어있던 낡은 철제 금고까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서랍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뭉치와 10원짜리 동전 몇 개뿐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꿈인가? 그래, 이건 꿈일 거야. 눈을 떴다 감으면 다시 김 실장이 사장님, 커피 드세요 하며 웃고 있을 거야. 제발 꿈이라고 해줘. 제발. 그때 바닥에 떨어진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두 발자국이 찍혀 더러워진 봉투. 김 실장이 남긴 편지일까? 사장님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사과문일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봉투를 낚아챕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감각조차 없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출 원리금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채무자 강옥분, 연체 금액 3억 5천만 원, 담보 물건 영진시장 3구역 대박젓갈 점포 및 자택, 3억 5천?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는데? 내 평생 빚지는 거 무서워서 신용카드 한 장 안 쓰고 오로지 꼬깃꼬깃한 현금만 모아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제야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했던 말.
사장님, 이거 가게 재계약하려면 서류 갱신해야 된대요. 구청에 내야 하는 건데 사장님 글 읽기 힘드시니까 여기랑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나는 돋보기 안경을 끼는 게 귀찮아서. 아니, 까막눈인 걸 들키기 싫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김 실장을 친자식보다 더 믿었기에. 그래, 우리 똑똑한 김 실장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인감도장을 내줬습니다.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종이에 적어주며 내가 알아서 돈 뽑아 써라 했었습니다. 그때 그놈의 입가에 스쳤던 미소. 나는 그게 고마움의 미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늙고 무식한 호구를 비웃는 악마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내 무지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바스락.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구겨집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을 퍽퍽 내리칩니다. 하지만 막힌 숨은 트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둘 가게 문을 열러 나온 상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야, 김 실장 날랐다는 게 진짜야? 뭐, 그럼 내게 또는? 이번 달에 타는 날인데 김 실장이 관리하잖아. 강 사장이 책임져야지. 강 사장이 보증 섰잖아. 빨리 강옥분 나오라 그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옥분 형님, 형님 덕분에 살아요 하던 이웃들이 지금은 굶주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셔터 밖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카운터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립니다. 귀를 막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저들의 분노는 김 실장이 아니라 그놈을 데려와 앉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민수야, 김 실장,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갈 곳 없다길래 방 얻어주고 아들 결혼자금 보태주려 10년을 모은 적금까지 깨서 내 빚 갚아줬는데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가슴 깊은 곳,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릅니다. 배신감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혐오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을 찢고 터져나옵니다. 나는 텅 빈 금고를 부여잡고 시장 바닥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으아, 아이고 나 죽네. 이 썩을 놈아,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놈아. 시장의 차가운 아침을 깨우는 것은 활기찬 경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영혼까지 털린 늙은 젓갈 장수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내 비명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리며 멀어집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야속하게도 그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옥 같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던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던 5년 전 그날이 말입니다. 그때 나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마음은 지금보다 더 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빚보증으로 집안을 말아먹고 화병으로 세상을 뜬 직후였으니까요. 가게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고 서울 사는 아들은 엄마 나도 죽겠어라며 전화기 너머로 짜증만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떨어진 낙엽 같던 그의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 그 청년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나는 혼자 낑낑대며 40kg짜리 소금 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단단한 팔로 가마니를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이 무거운 걸 왜 혼자 드세요?
다치십니다. 그게 김 실장, 아니 민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내 짐을 받아든 낯선 청년.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제가 할게요. 저 힘셉니다 하고 웃던 그 맑은 눈빛. 나는 그때 그 눈빛에 홀려버렸던 걸까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구한다던 그 청년을 나는 앞뒤 재보지도 않고 덜컥 채용했습니다. 그저 내 아들 같아서 밥이나 따뜻하게 먹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민수는 정말이지 싹싹했습니다. 새벽 4시면 칼같이 나와 셔터를 올리고 내가 쭈그리고 앉아 젓갈을 다듬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방석을 깔아주었습니다. 바닥찹니다. 엉덩이 시리면 뼈 상해요. 그 무심한 듯 툭 던지는 한마디가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게 된 건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았습니다. 돈 계산이야 장사꾼 감각으로 기가 막히게 하지만 은행 서류나 관공서 편지는 내게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은행 창구에만 가면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대출 연장 서류를 써야 하는데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할머니 여기 이름 쓰시라니까요 하며 짜증을 냈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얼굴이 불타오르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던 그 순간 민수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눈이 많이 침침하셔서요. 제가 대신 작성하겠습니다. 민수는 내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 글씨 잘 써요. 그날 은행을 나오며 민수는 내게 묻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 부르트고 갈라진 손을 잡고 시장까지 걸어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나 불쌍해서 늘끔하게 지팡이 하나 내려주셨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민수의 눈과 손을 빌려 살았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민수가 읽어주었고 거래처에 보낼 문자가 있으면 민수가 대신 쳐주었습니다. 내 수족이 되어준 그에게 나는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중독되어 갔다는 게 맞겠지요. 어느 해 내 생일날이었습니다. 친아들은 전화 한 통 없는데 민수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서툰 솜씨로 간도 안 맞는 미역국을 내밀며 쑥스럽게 웃더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엔 소고기 잔뜩 넣어드릴게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빨간 내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시장통 바람 차잖아요. 이거 입고 일하세요. 그 내복을 받아든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엄마 돈 좀 있어? 소리밖에 안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남이 내 온몸을 녹여주는구나. 나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품겠다고. 내 남은 인생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가게의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은 민수야, 나는 눈이 어두워 통장 숫자가 잘 안 보인다. 내가 좀 받아오. 민수야, 이 도장 내가 가지고 있어라. 급할 때 써야지. 그럴 때마다 민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돈 문제는 가족끼리도 조심해야죠. 그토록 바르고 정직해 보였던 거절들이 지금 생각하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고도의 연기였던 겁니다. 나는 그 가짜 겸손에 속아 스스로 내 목을 조를 밧줄을 그에게 건네준 꼴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번듯한 회사 차려서 사장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 자금,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그에게 건네며 주식 투자를 허락했습니다. 내가 하는 거면 나는 다 믿는다. 내 아들보다 내가 낫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깊다는데 나는 그 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시커먼 아가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 뒤에서 핸드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을 때 나는 그를 위해 보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인감 도장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을 때 나는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김 실장, 내 양아들이야 하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기억 속의 민수는 너무나 따뜻해서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이 더 끔찍하게 싫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기꾼 냄새를 풍겼다면, 그랬다면 돈은 잃었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바닥에 널브러진 독촉장이 내 눈을 찌릅니다. 3억 5천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민수가 끓여준 미역국의 따뜻함이었고 그가 사준 내복의 포근함이었고 내 무거운 짐을 나눠 들어주던 그 든든한 동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돈을 잃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야속하게도 눈이 부십니다. 5년 전 그가 처음 왔던 날처럼 세상은 환한데 내 세상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껍데기만 남은 분노가 뱀처럼 다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민수야, 그때 그 미역국, 정말 내 진심은 한 톨도 없었니? 내가 알아누웠을 때 밤새 내 머리맡을 지키던 그 눈물도 다 연기였니? 대답해봐라. 제발 대답 좀 해봐.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니 말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전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번 내 눈앞에서 경고등을 번쩍이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빨간 불빛을 보면서도 우리 김 실장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눈이 충혈됐나 보다 하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때 내 눈을 가린 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의 두터운 콩깍지였습니다. 기억은 1년 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난히 장마가 길었던 그해 7월. 가게 안은 제습기를 틀어놔도 눅눅했고 비린내는 바닥에 낮게 깔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김 실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점심시간이 지난 나른한 오후 손님이 뜸한 틈을 타쪽잠이라도 자라고 김 실장을 들여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구석, 젓갈통 뒤편에 쭈그리고 앉은 김 실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핸드폰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싶어 흐뭇한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연애하니? 내 목소리에 김 실장은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며 일어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등 뒤로 황급히 감추는데 그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사장님 깜짝 놀랐잖아요. 평소에 차분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
나는 그저 그가 너무 놀라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등 뒤로 감춘 핸드폰 화면에 붉은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미친 듯이 춤추고 있었다는 걸, 홀짝 도박 사이트의 베팅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다는 걸 까막눈인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저 더위 먹었나 보다 하며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떠다 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 실장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한 번 들어가면 3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김 실장 배탈 났어? 하고 물으면 안에서는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네, 속이 좀 안 좋네요 하는 힘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는 변기 위에 앉아 도박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잃어버린 돈을 복구하려 베팅 버튼을 누르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돈 문제도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금 시제가 5만 원, 10만 원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건망증을 탓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거스름 돈을 잘못 내줬나 보네. 늙으면 죽어야지. 내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책할 때마다 김 실장은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위로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더 꼼꼼히 챙길게요. 그 위로가 얼마나 끔찍한 기만이었는지. 그는 내가 셈이 흐리다는 약점을 이용해 야금야금 내 피 같은 돈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쥐새끼가 쌀독에 구멍을 뚫듯 그는 내 믿음의 둑에 구멍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터졌습니다. 가게로 낯선 남자들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씨 있죠? 돈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거친 목소리의 남자들. 나는 놀라서 김 실장을 추궁했습니다. 민수야, 너 빚졌니? 사채 썼어? 그때 김 실장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장님, 사실 어머니 병원비가 모자라서요. 수술을 당장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라니. 그 말 한마디에 내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안타까움만 남았습니다. 효자 김 실장이 돈 때문에 사채까지 쓰다니.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적금을 깼습니다. 1,000만 원. 내 노후를 위해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둔 생명줄 같은 돈을 봉투에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빚부터 갚아라.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 해라. 내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 김 실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사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잘할게요. 나는 그 눈물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도박빚을 막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라는 걸, 또다시 도박판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습니다. 민수야, 얼굴이 반쪽이다. 이거 먹고 힘내라. 내가 살아야 어머니도 모시지. 그가 쓴 한약을 들이킬 때 나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 기운으로 그가 밤새 도박을 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나는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며 그의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도박 금단 현상으로 떨리는 그 더러운 손을 내 거친 손으로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실장이 퇴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가게 바닥을 쓸다가 구석에 떨어진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주워든 영수증들 사이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산하 캐피탈 대출 승인 안내. 글을 모르는 나는 그게 무슨 종이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김 실장이 흘린 중요한 서류인가 보다 하고 곱게 접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김 실장이 그 종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눈치를 살피던 그 찰나의 순간,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아니, 글을 알아야 보지.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죽기만 했다. 내 대답에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씩 웃던 그 표정.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광고지예요. 하며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던 그 손놀림.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파멸을 알리는 예고장이었다는 것을. 나는 바보였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죄라면 나는 무기징역감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내 손으로 걷어차 버리고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그때를 생각하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때 그 보약 내가 다 처먹고 힘내서 도망갔구나. 내 돈 1,000만 원, 어머니 병원비가 아니라 도박판 개평으로 뿌렸구나. 민수야, 너는 밤마다 내 얼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니? 저 멍청한 노인네 속이기 참 쉽다고 비웃었니? 가슴을 쥐어뜯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내 배려가, 내 사랑이 그 괴물을 키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 가게 구석에서 파랗게 빛나던 핸드폰 불빛은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도깨비불이었습니다. 나를 홀려 지옥으로 끌고 갈 도깨비불.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을 딱 1분만, 아니 10초만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친다는데 내 주마등은 아마도 그날 그 순간에 멈춰서 무한히 반복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를 밧줄을 그놈의 손에 쥐어준 바로 그날. 그날의 공기, 그날의 바람, 그리고 김 실장의 미세한 눈 떨림까지 모든 것이 뼈에 사무치게 생생합니다. 2달 전 늦가을 바람이 유난히 스산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시장통은 재개발 소식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건너편 국밥집 사장이 건물을 샀다더라. 누구네는 보상금을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내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평생 좌판에서 시작해 젓갈 냄새 배어가며 살았던 나에게 내 건물이라는 단어는 꿈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도 번듯한 건물 하나 가져서 우리 딸년한테 엄마가 이만큼 잃었다 하고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었습니다. 김 실장은 그 욕망의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오후 3시 은행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하나를 안고 헐레벌떡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급매물이에요. 이 가격이면 진짜 거저 죽는 겁니다. 그가 내민 것은 시장 입구 목 좋은 3층 상가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 건물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잠시 테이블 위에 쏟아진 계약서 뭉치를 보는 순간 턱 막히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 특약사항, 근저당 설정, 위임장. 내 눈에는 그저 검은 개미떼가 종이 위를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사실, 그 지독한 열등감이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분명 엄마 꼼꼼히 따져봐야 해. 내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할 게 뻔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 딸이 와서 깐깐하게 굴다가 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나.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실장 앞에서는 사장님으로서의 체면을 구기기 싫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며 돋보기를 만지작거리자 김 실장이 짐짓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주인분이 도장 찍으러 오고 계신데요. 이거 오늘 넘기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다 확인했어요. 깨끗합니다.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그놈의 믿으세요 소리. 그 말이 마취제처럼 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우리 김 실장이 알아서 잘 받겠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계산 빠르고 무엇보다 나를 어머니처럼 따르는 놈인데 내가 뭘 의심하겠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전대를 풀었습니다. 전대의 깊숙한 곳, 지퍼 달린 속주머니에서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지갑을 꺼냈습니다.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인감도장.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도장 하나 지키려고 베개 밑에 넣고 자고 목욕탕 갈 때도 비닐에 싸서 들고 다녔던 그 도장입니다. 그 도장이 내 손바닥 위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체온이 묻어있는 그 물건을 나는 김 실장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내가 알아서 찍어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장을 받아드는 김 실장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가 도장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때 그 비릿한 웃음의 의미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멍청하게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비밀번호 알지? 내 생일이다. 내가 가서 계약금 이체하고 와라. 통장과 비밀번호까지. 나는 내 영혼을 발가벗겨 그놈 손에 쥐어준 꼴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장님도 건물주 되시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감격해서 떨리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애써줘서 고마운 마음에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식은땀, 거짓말을 하는 자의 식은땀을 나는 성실한 일꾼의 땀방울로 착각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다 내 덕분이다. 나중에 등기 나오면 내 너한테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아닙니다, 어머니. 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가장 달콤한 호칭으로 내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와 도장을 챙겨가게 문을 나설 때 가을바람이 훅 하고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지만 나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고생 끝이다. 가게 문 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뒤돌아서서 손을 흔들어 줬을 텐데 그날따라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무거운 짐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처럼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게 안에 있던 파리 한 마리도 윙윙거리며 나를 말렸던 것 같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도 안 돼. 옥분아, 주지마 하고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망과 맹신에 눈이 먼 늙은이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이제 나도 건물주가 된다는 생각에,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이불 속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시각 김 실장은 내 인감도장으로 건물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예금을 해약하고
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는 내 인생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등신 같은 년, 내 손을 돌로 찍어버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어? 그를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하지.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다 내 인생은 물론이고 자식들 앞길까지 똥물을 튀겼구나. 책상 위에 놓인 인주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도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떠난 그 도장이 25억짜리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 손목이 부러졌더라면, 차라리 그때 내가 벙어리가 되어 비밀번호를 말하지 못했더라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지만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사기꾼은 김 실장이었지만 그 사기꾼에게 문을 열어준 건 바로 나 강옥뿐이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등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젓갈통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시뻘건 양념이 바닥에 흩뿌려져 마치 핏물처럼 흥건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붉고 무서운 것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충혈된 눈동자입니다. 가게 셔터는 반쯤 뜯겨나갔고 좁은 가게 안으로 시장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왱왱거리며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지만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을 막아서 보지만 분노에 찬 군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강옥분, 말 좀 해봐. 내가 김 실장 데려왔잖아. 내 돈 어떡할 거야?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이란 말이야. 야 이년아, 내가 보증 섰잖아. 김 실장 착하다고 믿을만하다고 내가 그랬잖아. 순대국밥집 박씨 아지매가 내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평소 언니 하며 갓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던 그 손이 지금은 맹수의 발톱처럼 내 옷깃을 파고듭니다. 그녀의 눈에서 튀는 침이 내 얼굴에 닿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아니 100개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전 경찰이 내게 건넨 조사 보고서는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피의자 김민수 현재 출국 기록은 없으나 잠적 상태입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25억 원입니다. 25억. 평생 10,000원짜리 젓갈을 팔아온 나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내 건물 대출금 3억 5천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내 인감도장과 신용을 이용해 시장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옥분 사장님이 투자하신 건데 이율이 은행보다 훨씬 높아요. 사장님이 보증 서시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는 내 이름을 팔았습니다. 아니, 내가 내 이름을 팔도록 방조했습니다. 내가 그를 양아들이다, 내 분신이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동안 그는 그 신뢰를 담보로 시장 전체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채소가게 김 씨의 전세 보증금, 생선가게 최 씨의 암 수술비, 떡집 세댁의 결혼 자금, 시장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섞인 그 귀한 돈들이 김 실장의 도박 사이트 머니로 환전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박씨 아지매가 내 멱살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해. 우리 남편 알면 나 죽어. 언니,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그녀의 울음소리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 욕설, 그리고 탄식이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냅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나는 그저 외로워서, 그놈이 살가워서, 내 아들 같아서 곁을 내주었을 뿐인데, 그 늙은이의 외로움 값이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습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는 대가로 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형사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묻습니다. 할머니, 김민수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뭐 집히는 거 없어요? 집히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사장님 들어가세요 하며 웃던 그 얼굴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진짜 부모가 살아는 있는지, 친구는 누구인지, 5년을 같이 밥 먹고 살 부대끼며 살았는데 나는 그놈의 껍데기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던진 소주병 하나가 내 머리로 날아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합니다. 이마에서 뜨끈한 것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피입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려서 이 숨막히는 죄책감을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같이 죽자, 그냥. 건어물 가게 최 씨가 소주병을 들고 달려듭니다. 경찰들이 그를 뜯어말리고 시장 바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깨진 소주병 조각이 젓갈 국물과 섞여 반짝거립니다. 마치 산산조각 난 내 인생처럼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뻘건 젓갈 국물 위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눈을 뽑아주세요. 내가 미친년입니다. 내가 갚을게요. 죽어서라도 갚을게요. 제발, 제발 울지들 마세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옥부는 영진시장의 데모가 아닙니다. 그저 사기꾼의 공범이자 이웃의 등에 칼을 꽂은 마녀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사람 좋아하더니 꼴 좋다. 자식 농사 망치더니 양아들한테까지 뒤통수 맞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를 파고듭니다. 가게 구석에 걸린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칩니다. 헝클어진 머리, 피 묻은 이마, 젓갈 국물로 엉망이 된 옷. 저게 나인가. 시장에서 60년을 억척같이 살아온 강옥분의 말로가 고작 저것인가.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건 사기꾼의 하수인이라는 오명뿐입니다. 경찰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폴리스 라인을 칩니다. 노란띠가 내 가게 앞을 가로막습니다. 마치 세상과 나를 격리시키는 차단막 같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가게 앞을 서성이며 나를 노려봅니다.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나를 난도질합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김 실장의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민수야, 보고 있니? 내가 만든 이 지옥을. 너는 지금 어디서 웃고 있니? 25억이라는 돈방석 위에 앉아 이 늙은이의 몰락을 비웃고 있니?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조차 아깝습니다. 지금 내게 남은 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죽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의 돈은 누가 갚나. 죽는 것조차 사치인 끔찍한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계산기를 집어듭니다. 김 실장이 선물해준 숫자가 큼지막한 계산기.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바닥에 내리칩니다. 박살난 계산기 파편이 튀어오릅니다. 이제 셈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돈 계산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를 계산을. 가게 문을 닫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통에서 뼈가 굵은 강옥분이 사흘이나 장사를 접었다는 건
사실상 죽었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곰팡내 나는 낡은 안방 구석, 이불 무덤 속에 시체처럼 누워 있습니다. 커튼을 꽁꽁 쳐놓은 방 안은 대낮인데도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차라리 편안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저지른 끔찍한 현실이 보일 테니까요. 전화선은 진작 뽑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환청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귀만 막으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옥분 나오라 그래.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보지만 소리는 이불을 뚫고 귓속으로 파고들어 뇌를 갉아먹습니다.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죄스럽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밥을 먹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아놓고 내가 살겠다고 곡기를 넣어? 차라리 이대로 굶어 죽어버리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몰골은 귀신보다 더 흉측합니다. 헝클어진 백발, 푹 꺼진 눈두덩이, 말라비틀어진 입술. 평생 자식들 건사하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이 고작 사기꾼 하나에게 놀아나려고 그랬나 싶어 헛웃음이 나옵니다. 장롱문을 엽니다. 곱게 개어둔 한복, 아들 결혼식 때 입으려고 아껴둔 비단 옷들이 보입니다.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친년. 곱게 늙지 못하고 노망이 나서 손톱으로 옷감을 쥐어뜯습니다. 가위를 찾아내 한복을 북북 찢어버립니다. 비단 찢어지는 소리가 꼭 내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 같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부질없어. 나는 옷가지들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 위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차라리 김 실장 그놈이 내 목을 따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만 살려두고 가서 이 생지옥을 보게 만드나? 쿵, 쿵, 쿵.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빚쟁이들인가 봅니다. 이제 집까지 찾아왔구나. 그래, 들어와라. 들어와서 나를 죽여라.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숨을 죽입니다. 엄마, 문 열어. 나 지혜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딸입니다. 지혜 목소리입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그 목소리가 지금은 저승사자의 호통처럼 들립니다. 딸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엄마, 사람 좀 가려 사기어라고 입이 닳도록 잔소리하던 딸입니다. 그때마다 너는 쌀쌀맞게 왜 그러냐, 김 실장만큼 착한 애 없다며 되려 화를 냈던 나이입니다. 무슨 낯짝으로 딸을 보겠습니까? 엄마, 열쇠 수리공 부르기 전에 문 열어. 당장. 문이 덜컥거리더니 기어이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딸아이가 예비키를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다가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셔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 지혜가 서 있습니다. 찢어진 한복 조각, 널브러진 이불, 그리고 그 속에 파묻힌 페인 같은 엄마. 지혜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입술을 꽉 깨뭅니다. 나는 황급히 이불로 얼굴을 가립니다. 오지 마라. 보지 마라. 내 엄마 꼴이 이렇다. 지혜가 성큼성큼 다가와 이불을 확 걷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밥은 먹었어? 나가라 제발. 내 목소리는 다 갈라져 쇳소리가 납니다. 엄마 꼴 보이기 싫다.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 엄마가 죽을 죄를 졌어? 엄마가 사람 죽였어? 왜 이러고 있어, 왜? 지혜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멍청해서 그래. 내가 미친년이라 그래.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 그래, 엄마 멍청해.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놈 눈빛 이상하다고 했잖아. 지혜의 독설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맞는 말이라 더 아픕니다. 그래, 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라. 조용히 죽게. 죽긴 왜 죽어? 죽으려면 그놈 잡아서 죽여야지. 왜 엄마가 죽어? 지혜가 내 어깨를 덥석 잡고 흔듭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 손등을 적십니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엄마 고소한다고 난리야. 변호사 알아보고 다니느라 나도 미치겠다고. 근데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같이 죽어. 딸의 울음 섞인 고함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 때문에 딸까지. 평생 고생해서 키운 내 금쪽 같은 딸이 사기꾼 공범의 딸 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컴컴한 방 안,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모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음이 지나간 뒤 지혜가 부엌으로 나갑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가습을 켜는 소리. 잠시 후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지혜가 쟁반에 흰 죽과 간장 종지를 받쳐들고 들어옵니다. 일어나. 먹어. 생각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이건 못 먹는다. 먹고 힘내야 경찰서 가서 진술할 거 아니야. 엄마가 쓰러지면 그 김 실장 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 새끼가 어디서 낄낄대고 있을 거 생각하면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다. 그래, 억울해서 미치겠다. 지혜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내 입가에 들이밉니다. 아해. 빨리. 딸의 강요에 못 이겨 입을 벌립니다. 따뜻한 죽이 메마른 입안으로 들어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뜨끈한 기운에 눈물이 핑 돕니다. 살아있구나. 이렇게 죽고 싶은데도 내 몸은 살겠다고 음식을 받아들이는구나.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죽을 삼킬 때마다 뱃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래, 내가 왜 죽어? 죽어도 그놈 잡고 죽어야지. 내 돈은 포기하더라도 나를 믿어준 시장 사람들 피눈물은 닦아주고 죽어야지. 지혜가 내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줍니다. 엄마, 내가 변호사 선임했어. 그리고 경찰서에도 아는 선배한테 부탁해놨어. 잡을 수 있어. 요즘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 딸의 손길이 거칠면서도 따뜻합니다. 어느새 이만큼 커서 늙고 병든 애미를 지켜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대견하고 또 미안합니다. 지혜야, 왜? 그놈 잡으면 내 손으로 족쳐도 되겠니? 당연하지. 내가 몽둥이 깎아다 줄게. 지혜가 피식 웃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짓는 그 씁쓸한 미소. 그 미소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처럼 빛납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줍니다. 그래, 일어설 것이다. 지옥이라도 좋다. 그놈을 잡을 수만 있다면 불구덩이라도 기어서 갈 것이다. 강옥분 아직 안 죽었다. 시장에서 40년 버틴 깡으로 내 인생 망친 그놈을 찾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것이다. 경찰서 복도는 유난히 길고 차갑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바닥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은 걸 옆에서 부축한 딸 지혜의 팔을 생명줄처럼 잡고 버팁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 쿵 하고 터질 듯이 박동합니다. 오늘을 위해, 이 순간을 위해 지난 한 달을
지옥 속에서 버텼습니다. 잡혔습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검거했습니다. 담당 형사의 전화를 받고 달려오는 내내 나는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놈을 만나면 뺨을 갈겨주리라. 내 돈 25억 내놓으라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리라. 아니, 차라리 숨통을 끊어버리리라. 주머니 속에 챙겨온 김 실장이 사줬던 그 낡은 계산기를 만지작거립니다. 이걸로 그놈 면상을 찍어버릴 생각입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가시죠. 할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칸막이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접견실 안은 서늘합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푸른 색수에 헝클어진 머리,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듯한 꾀재재한 몰골. 내가 알던 그 말끔하고 서글서글했던 김 실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유령 같습니다. 의자에 앉는 내 인기척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움푹 패인 눈두덩이, 핏발선 눈동자. 나를 보자마자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비겁한 눈빛을 보는 순간 준비해왔던 쌍욕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뜨거운 눈물만 왈칵 쏟아집니다. 야, 이놈아. 야, 이 나쁜 놈아. 내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비명이었습니다.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립니다. 손가락뼈가 부러질 듯 아프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형사들이 놀라 달려오려 하자 지혜가 그들을 막아섭니다. 잠깐만요. 우리 엄마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민수야. 김민수. 고개 들어라. 나 봐라. 똑바로 봐라. 내가 사람이냐? 내가 짐승이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 자식보다 더 내 피부치보다 더 너를 아꼈는데.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 꼴을 보니 속이 뒤집힙니다. 울어? 내가 지금 눈물이 나와? 피눈물 흘리는 건 나야. 나 믿고 돈 맡긴 시장 사람들 지금 줄초상 났다. 생선 가게 최 씨는 화병으로 쓰러졌고 떡집 세댁은 파혼당했다. 내가 훔쳐간 건 돈이 아니야. 사람 목숨이야. 이 살인자 놈아. 나는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 아크릴판에 던집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계산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집니다. 이거 내가 사준 거지? 돈 많이 벌라고 사줬지? 이걸로 내가 내 죄를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숫자가 모자란다. 내 죄는 숫자로 다 못 센다. 그제야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립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도박이 뭔지 눈이 뒤집혀서 한 번만 따면, 딱 한 번만 따면 다 돌려드리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효도? 그 입에서 효도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도박에 미쳐서 25억을 날린 주제에 효도하려고 그랬다니. 끝까지 자기 합리화, 끝까지 비겁한 변명.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느낍니다. 내가 알던 양아들 민수는 죽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건 그저 도박 중독자, 괴물 김민수일 뿐입니다. 돈은 다 잃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조금이라도 남았을까 하는 미련. 아니, 저놈이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 노후 자금만이라도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민수는 다시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깡통 찼습니다. 깊은 탄식이 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다 날렸구나. 내 평생의 피땀이, 시장 사람들의 눈물이 저놈 손가락 끝에서 클릭 몇 번으로 증발해버렸구나.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텅 빈 잿더미 같은 슬픔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든 게 끝장난 이 마당에 저놈 꼴을 보니 밥 생각부터 나는 건 왜일까요? 말라빠진 볼, 터진 입술, 앙상한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 내 속을 다 파먹고 도망간 기생충 같은 놈인데 그래도 5년 동안 내 새끼처럼 밥 해먹인 놈이라 그런가 봅니다. 징글징글한 정이라는 게 이토록 무섭고 질긴가 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묻지 말아야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는 그 말을 내뱉고 맙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가 접견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지혜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형사도 멈칫합니다. 민수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본물 터지듯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짐승처럼 웁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밥이 뭡니까? 저는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래, 너는 쳐 죽일 놈이다. 하지만 밥은 먹어라. 살아서 밥 먹고 힘내서 내가 지은 죄값 톡톡히 치러라. 죽어서 도망칠 생각 말고 살아서 평생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내리는 벌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습니다. 돈은 못 찾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기서 내 마음속의 아들 민수를 죽이고 갑니다. 이제 내 기억 속에 그 착한 청년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번호표 달린 죄수 4885번일 뿐입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그를 부릅니다. 그가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봅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출소에서도 찾아오지 마라.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라. 나는 오늘부로 자식 하나 잃은 셈 칠란다. 민수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립니다. 그는 내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보다 이 차가운 절연 선언을 더 무서워하는 눈치입니다.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기생했던 그 끈을 내 손으로 가위질에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콩밥이라도 꼭꼭 씹어 먹어라. 내가 싼 똥, 내가 다 치워야지 누가 치우겠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립니다. 뒤에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혜가 내 손을 꽉 잡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나를 현실로 잡아당깁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집니다. 눈이 시려 찡그립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아리고 쓰라립니다. 25억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으며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두 발로 서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벌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도 맑습니다. 지혜야. 응, 엄마. 배고프다.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내 말에 지혜가 울다가 웃습니다. 그래, 엄마. 내가 제일 비싼 걸로 사줄게. 고기 많이 넣어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바람이 가고 시장 골목에도 어느덧 연두색 봄 기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영진시장 3구역 대박 젓갈.
셔터가 올라가는 드르륵 소리가 다시 경쾌하게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나는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맵니다. 예전보다 허리도 굽었고 흰머리도 늘었지만 젓갈통을 나르는 내 팔뚝에는 다시금 단단한 힘이 들어갑니다. 가게 안에는 더 이상 김 실장이 타주던 달달한 믹스커피 냄새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직접 탄 쓴 아메리카노 향기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쓰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맛입니다. 마치 내 인생 같습니다. 김 실장, 아니 수감번호 4885번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숨겨둔 돈은 대부분 도박빚으로 사라져 우리가 돌려받은 돈은 고작 원금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25억은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형님, 이거 좀 드셔보셔. 오늘 겉절이가 기가 막히게 됐어. 순대국밥집 박씨 아지매가 쭈뼛거리며 김치 한 접시를 내밉니다. 몇 달 전 내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나는 김치를 받아들며 빙긋 웃습니다. 고마워. 안 그래도 입맛 없었는데 잘 됐네. 우리는 압니다. 돈은 잃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시장통에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식구라는 것을, 내가 도망가지 않고 가게를 지키며 매달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시장 사람들의 얼음장 같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땀으로 하는 것임을 나는 매일 새벽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입니다. 예전 같으면 김 실장에게 가게를 맡기고 낮잠을 잤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가게 한 구석 작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내 앞에는 꼬깃꼬깃한 영수증 대신 네모칸이 그려진 공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연필을 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칼만 쥐었던 손이라 연필 잡는 게 칼질보다 더 어렵습니다. 삐뚤빼뚤, 지렁이가 기어가듯 글씨가 써집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딸 지혜가 들어옵니다. 엄마 또 공부하고 있었어? 가게 보느라 힘들 텐데 좀 쉬지. 지혜가 내 어깨를 주무르며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에는 꿀이 발려 있습니다. 나는 공책을 덮지 않고 자랑스레 보여줍니다. 이거 봐라. 이제 강옥분 내 이름 석자는 안 보고도 쓴다. 지혜가 내 공책을 들여다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잘 썼네. 명필이네 우리 엄마. 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진작 배울 걸 그랬습니다. 글을 안다는 게 이렇게 세상이 환해지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날아온 우편물이 무섭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깨알 같은 글씨들이 더 이상 검은 개미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내가 읽고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 실장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딱 밥값 할 만큼만. 그리고 편지도 한 통 썼습니다. 물론 맞춤법은 다 틀렸겠지만 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첫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밥은 묻고 댕기나. 나는 글 배운다. 이제 너 없어도 은행 간다. 네 원망 안 한다. 극해도 네 덕분에 내 인생 다시 산다.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사람 돼서 온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내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날려보냈으니까요. 지혜가 가게 셔터 내리는 걸 도와줍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꽃 구경 갈까? 벚꽃 폈대. 꽃은 무슨. 장사해야지. 아휴, 돈도 골랐어. 강옥분 여사. 하루만 쉬자 좀.
엄마가 행복해야 돈도 벌리지. 딸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꽃도 보고 바람도 쐬자.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 하지만 내 딸, 내 건강, 그리고 오늘 배운 글자 하나는 누가 훔쳐갈 수 없는 내 진짜 재산이지 않나? 가게 문을 닫고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옵니다. 해질녘 노을이 시장통을 붉게 물들입니다. 예전에는 이 노을을 보며 아이고 오늘도 고생했다 하고 한숨만 쉬었는데 오늘따라 노을빛이 참 따뜻합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강 사장님 들어가세요? 어이 강 사장, 내일 봐요. 나는 손을 흔들어 화답합니다. 그래요. 내일 봅시다. 내일. 그 당연한 단어가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읽어야 할 책이 있고, 써야 할 편지가 있고,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내일이 주머니 속의 낡은 도장 지갑을 만지작거립니다. 인감 도장은 새로 팠습니다. 이번 도장에는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또박또박 강옥분이라고 팠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재권자는 오직 나 하나뿐이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정류장 앞 전광판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번쩍이는 불빛이었는데 이제는 글자로 보입니다. 나는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희망, 아파트, 그래, 다음 정류장은 희망이다. 빈손이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찼습니다. 나는 지혜의 팔짱을 끼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70세 젓갈 장수 강옥분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